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어김없이 5월이 왔습니다. 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5월이 왔습니다. 살아있는 5월이 왔습니다. 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5월이 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5월 민주영령제를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 시민 여러분과 전남 도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꺼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5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소리와 함께 광주의 5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 5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던 5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던 늦게 알았던 상관없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 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의 일부 내용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의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211회입니다. 제가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팬은 아니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중에서는 저희 가슴에 사무치게 와 닿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1980년대에 20대를 보냈던 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죽거나 감옥에 가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웬만하면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죄의식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죄의식을 잊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회에는 김준태 시인의 문학평론집 5월과 문학에 실려있는 글의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1학년 김 선생님께서 어제 21일 엄청난 불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전하는 소식인즉 김 선생의 부인이 불의의 총상을 입고 숨을 거두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21일 날 밖에 나간 남편이 걱정되어 애타게 기다리다가 집 앞 골목길까지 무거운 임신부의 몸으로 나가 서 있는 중이었다. 아마 김 선생님의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예의 무서운 총성을 들은 광주 시내의 모든 아녀자들은 남편들이 밖에 나가면 조금도 마음을 놓지 못할 지경이었다. 김 선생님의 사모님도 그런 아녀자 중의 한 사람이었으리라. 그런데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에 쓰러진 것이다. 김 선생의 부인은 올해 24살, 돌을 며칠 앞둔 잘생긴 아들 녀석이 있었으며 거기다가 임신 7개월이었다. 우리 집 근처에 사는 S 선생과 함께 얼마간의 향촉금을 해가지고 불의의 비극을 당한 김 선생님 집을 찾아갔다. 가는 도중에 얼마나 가슴 조였는지 모른다. 어쩌면 치열한 시위 현장 중의 하나였던, 그리고 어딘가에서 총알이 날아올 것만 같은 그런 전남대학교 정문 앞쪽을 통과해야 가는 길목에 김 선생님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선생은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다. 바로 집 몇 채 건너서 처가가 있는지라 거기에 죽은 아내를 모셔놓고 있었다. 아, 김 선생. 그는 이젠 영 말없이 가버린 아내의 시신 앞에서 엎드려 울고 있었다. 온몸이 부서지도록 울고 있는 것이었다. 찾아간 우리들은
정말 뭐라 위로의 말을 할 수조차 없었으며 또 이런 비극 앞에서 그 무슨 넌덜거린 위로의 말이 소용이 있으랴 싶어 그저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김 선생은 일어서서 고개를 돌리더니 시종 내내 우리 집사람은 내게 잘해 주었어요. 아주 잘해 주었어요 하며 몇 번이고 신들린 사람처럼 넋나간 사람처럼 되뇌이었다. 처가마루에선 외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있는 김 선생의 어린 아들놈이 재롱을 부리고 있었다. 정말 너무도 야무지게 잘생긴 놈이었다. 김 선생의 부인은 저 녀석을 남겨두고 갔구나. 저 녀석을 남겨둔 채 영영 가버렸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와락 쏟아지는 오해를 참지 못했다. 그때도 김 선생님의 집이 있는 중흥동 근방에선 총성이 울리고 있었다. 숫제 시신을 모셔놓은 김 선생의 처갓집은 상가가 아니었다. 그 집은 공포와 그리고 그 공포로 얼룩진 무서운 슬픔이 응어리져 있었다. 시내 저녁이 너무 긴장되어 있었고 시외로 가는 길조차 막혔기 때문에 시외 전화도 두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찾아오는 조문객들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도 우리말에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아무리 도시사회라 해도 이웃 아저씨들과 아주머니들이 모여와서 상가의 일을 돌보고 있었다. 그 이웃들조차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세상 속의 상가임에 다름이 아니었을 것이다. 김 선생님의 고향집 영산포읍에서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비탄에 젖어버릴까. 김 선생님의 부인은 어렵사리 구한 나무관에 일단 입관되었다. 관마저 형편없이 부족해버린 이 무서운 세상. 장의차는 일절 구할 수 없고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리어카를 빌리기로 했다. 그러나 리어카도 구하기 힘들어서 연탄 리어카를 빌렸다. 깨끗이 물로 씻어서 그 위에 가마니를 깔았다. 시신을 우선 시 변두리에 가매장이라도 시켜놓았다가 세상이 풀리면 공동묘지에나 아니면 영산포에 있는 선산에 모실 예정이었다. 그러나 광주시의 변두리로 나간다는 일은 정말 모험이었다. 지원동이나 백운동의 외곽지대에서 이미 계엄군과 시민들은 그렇게 불렀다. 시민군들 사이에 격전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고 했지 않았던가. 그래서 김 선생님의 상가에 모인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 못지않게 어디에다 이 시신을 우선 묻어야 할지 하는 문제로 고심이 보통이 아니었다. 죽은 사람도 마음대로 묻을 수 없게끔 되어버린 이 무서운 세상, 이 무서운 참극. 나는 광주가 갑자기 지옥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혹은 우리나라 속에서 오랑시로 내버려졌다는 것을 온몸을 떨며 서러워했다. 뒤늦게 찾아오신 우리 전남고등학교의 나이 많으신 친목회장 선생님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6.25 때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구나. 6.25 때도 광주시는 이러했을까?
오후 늦게 김 선생의 형이 영산 포읍에서 부랴부랴 올라왔다. 송정리 친척 집으로 전화해서 거기에서 중간 릴레이식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김 선생의 형은 영산 포읍에서 30km 이상을 걸어서 동생 부인의 시신 앞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이다.